안녕 얘들아. 어때 쌤이야? 자, 오늘은 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3년 3월 모의고사 고1 국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목차를 먼저 보고 순서에 맞춰서 간단히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험지 난이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지가 나만 어려웠나? 다른 친구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나, 세 번째는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뻔한 얘기일 텐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시험지가 어땠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동안 배웠던 것, 뭐 사실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온 지 3월, 복귀해봤자 한 달도 안 된 여러분한테 어떤 걸 시험에 내겠어요?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이었겠죠.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등급 컷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등급으로. 모의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9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커트라인 점수라는 게 있죠. 지금 앞에 22년이죠. 22년 75점. 상당히 점수가 낮죠. 소위 이제 전국에서 4%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75점만 넘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94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야? 작년 선배들은 뭐지? 엄청 어려웠나 보네? 근데 나는 왜 쉬웠지? 근데 내 점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등급컷이 나름대로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치렀던 시험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가 괜찮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난이도 조절. 그럼 3월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자, 모의고사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수능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수능이 지금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 수능이 이런 거야. 처음부터 겁을 너무 세게 줘버리면 어떨까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교육 목표가 여러분들 공부 때려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이제 고심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을 텐데, 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문의 난이도는 괜찮았다. 1등급이 94점이면 사실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표준 편차라고 하는 평균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성적이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적절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냥 간단해요. 체감 난이도가 다르다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그냥 좀 덜해서 어렵구나. 공부를 그래도 좀 해온 결과가 나왔구나. 뿌듯해할 사람은 뿌듯해하시고 조금은 부족하게 느끼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오답률 총 가장 높았던 5가지 문제를 볼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결국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 5위 문제를 보시면 먼저 일단은 40.9%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거죠. 총 문제가 45문제인데 그 중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5위가 40%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들을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독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지금 22번 같은 경우는 독서 지문에 해당하죠. 또 하나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바탕으로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 경제 주체라는 말이 있죠. 경제 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제 지문, 소위 사회 문화에 해당하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선생님이 막 디테일하게 해설을 하는 건 오늘 이제 의도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경제 지문 같은 경우 예전에는 간단해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또는 관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그런 지문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쉽게 말했을 때 금융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다.
자, 금융 관련해서 뭐 채권, 주식, 그리고 금리 등등등 이자율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는데 자, 이 문제 역시도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천천히 이제 간단하게 읽어나가면서 꼼꼼하게 이 금리와 물가 사이의 관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흘러가느냐를 체크했다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4위의 문제죠. 이제 이것은 45% 오답률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5위나 4위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학, 특히나 이제 현대소설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소설은 이제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등급에 이제 관계없이 많이 정답을 조금 맞춰주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4위에 랭크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긴 글을 읽는 게 조금은 아직 어색한 그런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답을 맞춰줘야 되니까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한번 보죠. 자,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죠.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하고 마찬가지 이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소재를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창권이형, 포인트가 되는 창권이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이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욕망의 허망함, 즉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이죠. 자, 그 사람이 소중히 여겼던 회중시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욕망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거죠.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 고뇌라고 하는 것, 고민과 뭐 그런 감정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인물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아마 여기 45%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문제네요. 3위 문제입니다. 얘는 좀 간단해 보이죠, 문제가? 자, 마찬가지 이제 비문학으로 이제 또 넘어옵니다. 비문학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이제 과학 지문이죠. 비문학, 과학, 그리고 기술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이 과학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과학이 됐건 사회가 됐건 인문이 됐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죠. 꼭 지문당 하나씩은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이른바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죠? 지문 속에 답이 있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직 이게 연습이 안 됐다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 머릿속에 이 잔상이 조금 남아있으면 돼요. 쉽게 말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이 글이 쉽게 읽혔고 나름대로 이해가 돼서 내 머릿속에 구조가 잡혔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어떤 개념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구조가 잡히겠죠. 그러면 정말 못해도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선택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잠깐만 햇빛, 빛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1문단 앞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OLED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위치 정도는 잔상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지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5번째 문단 2번째 줄을 확인해 보시면 1번과 똑같이 생긴 지문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순간 이 위치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1에서 5까지 다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내용 나는 중간에서 본 것 같아. 그럼 5문단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골라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다음으로 2위의 문제입니다. 자, A와 B 굉장히 아마 많이 봐왔던 유형의 문제일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자, A와 B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혹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겠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작품 이런 걸 이제 보통은 상호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비교해보아라 또는 대조해보아라.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의 작품 플러스 하나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면 시 혹은 소설, 수필 뭐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문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용, 그 다음으로 형식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대조적 의미, 감정이입, 역설법, 반어법,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청자의 행동변화, 호소. 자, 결국에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뭐예요? A 그리고 B라고 하는 파트만 잘 훑어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5번에서 자 A라고 하는 고공답주의인가 물론 고전 시가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많이 공부해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종이 상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B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읽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때문에 이제 5번이 정답이라고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답률이 46%. 다시 말하지만 높은 오답률은 아닙니다. 자, 그럼 대망의 이제 1위 오답률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역시나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들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도 뭐 탑급에 꼽히는 게 이제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인데 아까 우리 내용 일치 문제에 나왔던 그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 지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과학 개념, 이론들이 있겠죠. 간단히 말하면 원리를 딥하게 말고 얕게, 가볍게 1차적으로 그냥 원리를 설명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은 이해를 평소에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 원리가 도출되는 과정이 보통 제시가 돼요. 자, 과정은 뭐죠? 자, A에는 뭐가 있고 B에는 어떤 과정이 있고 C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별 특징을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문과를 희망한다? 그럼 과학 원리와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왜 외워야 됩니까? 물론 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조금 외웠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별 특징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과정별로 이 과정에서는 핵심이 얘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고 세 번째는 얘야. 그렇다면 첫 번째 과정에서 이 특징에 대한 설명, 선지로 나올 수 있겠구나. 두 번째 핵심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겠네. 세 번째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겠어.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살짝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잔상이 남아서 또렷한 잔상이 남아서 내가 선지를 보고 풀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체크라도 해둬야 빨리 돌아가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왜? 이 과정에서 A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C라고 하는 과정에서 A와 C의 과정이 반대로 뒤집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3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오답률이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죠. 55% 정도 되는데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오답률이 높은 5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학과 독서에만 쏠려있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통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보통 이게 선택 과목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1학년 때는 여러분이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고등학교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1년 동안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내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신을 잘 받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신을 잘 보면 수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내신을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그게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정시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이 과목들이 고1 과정에서 모두 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일단 화작과 언매,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냥 성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나는 언매가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아니면 난 화작이 좋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문학과 독서는 보시죠. 오답률 5개 전부 다 문학 독서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특히 고1 3월 모의고사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94점의 등급컷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잘 본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점수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그리고 좌절하지도 실망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실망하지도 않기 바래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모의고사라는 것, 특히 고1이라고 하는 것은 고1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능은 이런 거야 얘들아 어서와 이런 거 처음이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느낌만 받았다면 그걸로 오케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직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3월은 거의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에 이제 간단히 비유를 해볼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활력이 넘치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잠을 줄이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공부 습관을 잡아버리면 결국에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나에게 효율적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적당하게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라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꾸준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단 질문을 이제 영양가 없는 질문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는구나, 이 친구가 그냥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겠어요?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게 맞습니다. 자,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탐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왜 내가 틀렸지? 왜 이게 답일까? 고민을 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이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완전히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문제에서 또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기 바래요. 단 페이스 조절을 유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멈춤, 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자, 여러분, 멈춘다, 힘들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했죠.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달려나가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슬럼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잠깐 쉬어도, 뭐 하루 쉬어도, 이틀 쉬어도, 일주일 쉬어도 난리 나는 거죠. 자,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 일단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한번 멈추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잘 하시면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도 지금 뭐 계속해서 뭐가 됐든 간에 배우고 공부하고 꾸준하게 뭐라도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죠. 체력관리, 멘탈관리. 뭐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게 정답이죠. 체력관리. 우리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력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멘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욕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뭐 별로 괜찮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직접 닥쳐보면 다릅니다. 수많은 압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시고 스스로 미리 대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멘탈 관리, 체력 관리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 혹은 막 끙끙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무슨 일 있니? 고민 있니?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내 걱정을 하는 사람, 내 걱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를 관심 있게 바라봐주는, 자, 나쁜 관심이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을 둘러보시고 누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느끼는 게 있었다면 저는 뭐 괜찮고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새내기 고등학생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